헬싱키는 한겨울 오후 3시인데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거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으며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야자수가 흔들리며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그런 곳일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곳은 바로 핀란드입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 나라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핀란드 사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둠침침하고 춥기만 한 이곳이 정말 행복한 나라일까요? 캐나다도 비슷하게 춥고 어둡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0곳 중 대부분이 추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따뜻한 나라인 호주도 겨우 11위에 머물러 있어요. 추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실제로 따뜻한 코스타리카가 쌀쌀한 영국보다 행복지수가 높고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가 온화한 이탈리아보다 더 행복하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날씨 자체보다는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핀란드 국토의 72%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요. 1800년대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21세기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숲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핀란드 인구의 8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도시들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무가 많죠? 왜 물이 보이고 공원이 가득할까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도시는 빌딩과 도로, 상가들로 가득하고 매연이 자욱한 곳 아닌가요? 그런데 핀란드의 평균적인 도시는 면적의 35%에서 42%를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헬싱키에는 55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있고 탐페레에는 푸른 호숫가가 펼쳐져 있으며 유바스쿨라는 도시 전체가 녹색띠로 둘러싸여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연과의 가까움입니다. 또한 핀란드 도시들은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들의 문화적 특성일까요? 핀란드는 인구의 92%가 핀란드인이고 63%가 루터 교도이며 북부 지역에는 소수의 사미족이 살고 있어 상당히 단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이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문맹률은 0%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죠. 평등주의적 문화도 특히 직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수평적 조직 구조, 자율적인 의사결정, 훌륭한 복리후생, 그리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7시간에 불과해요. 하지만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무시할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그들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핀란드 사회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신뢰, 또 신뢰입니다. 아마도 혹독한 추위와 6세기에 걸친 외국 지배가 핀란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의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밖이 이렇게 험악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스웨덴 통치자가 또 다른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혼자 버틸 수도 없으니까요. 아니면 핀란드인들이 낮은 범죄율과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신뢰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핀란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안전함일까요? 집을 비운 사이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하거나 집에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거나 밖에 나가자마자 총격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건 정신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핀란드는 매우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된 나라로 1990년대 이후로 범죄율이 낮고 빈곤율은 2.1%에 불과하며 전력 공급률이 100%이고 평균 수명도 매우 긴 편입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558만 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2100년까지는 51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겪게 될 인구 감소에 비하면 그리 큰 감소는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도 안전한 위치에 있어요. 자유시장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보호 아래 있고 무료 방위를 제공하는 NATO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은 모두 부유하고 안정적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아마 에스토니아도요. 그리고 러시아도 있네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항상 핀란드의 주요 걱정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어요. 결국 러시아는 헬싱키에 항구를 갖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핀란드는 2022년에 추가 안보 강화를 위해 NATO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안보에는 경제적 안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돈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선 핀란드가 항상 부유했던 건 아니에요.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낙후된 지역, 진흙탕 속의 나무 막대기 같은 곳이었어요. 역사 대부분 동안 핀란드는 가난했어요. 정말 극심한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가족 농장 규모에 따라 결정되던 시절, 이런 겨울 풍경은 그리 풍요로운 모습이 아니었죠. 1809년까지는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 1917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그다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 은행업, 정직함은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신뢰를 발전시켜 왔어요. 이건 경제 발전에 좋은 소식이었어요.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천연 자원 면에서 핀란드에는 물과 나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상수를 통해 식품을 수출하지 않고서는 물을 쉽게 수출할 수 없으니까 역사 대부분 동안 나무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목재든 펄프든 종이든 목탄이든 뭐든지 나무와 관련된 것들 말이에요. 사실 1800년대에 그들이 산업화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새로운 러시아 목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재소를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대전 시기에도 목재로 만든 제품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목재 제품이 수출의 82%, 산업의 35%,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여기에는 농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러시아가 침입했거든요. 겨울 전쟁이 공산주의 정부 수립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국토의 11터트에 해당하는 땅과 약 7만 2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동안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핀란드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복잡한 관계 때문에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서쪽으로 목재를 판매했고 소련과의 무역도 천천히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었지만 그 돈을 다시 기계, 엘리베이터, 선박, 제지 장비를 만드는 데 투자했습니다. 새롭게 얻은 부를 바탕으로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어울리면서 북유럽 복지 모델,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사회보장, 의료, 육아휴가 등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육과 혁신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연구개발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부를 향한 느리지만 꾸준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들과의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화폐가 붕괴했으며 이미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던 은행들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핀란드는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은 어떤 것에도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2000년대에 회복했지만 사실상 종이 산업을 포기했어요. 모든 것이 혁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완성된 기술 창조물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키아, 리눅스, 최초의 웹브라우저, SMS, 앵그리버드, 클래시 오브 클랜, 이 모든 것들이 적은 인구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핀란드는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핀란드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160년 이상에 걸쳐 안정적인 사업 기관들이 구축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지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이 주는 안정감 덕분에 걱정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핀란드는 노르웨이가 아닙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수입의 거의 절반을 석유 판매에서 얻어요. 핀란드에는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평균적인 노르웨이인이 평균적인 핀란드인보다 거의 2배나 부유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핀란드는 160년 넘게 천천히 구축된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개인 소득세는 거의 59%로 2위이고 부가가치세는 거의 26%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핀란드 정부는 상당히 유능한 회계부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정부는 준수해야 할 매우 엄격한 지출 한도를 받아요. 즉, 보통 2~4%의 흑자를 냈다는 뜻이에요. 90년대 대공황 때 심각한 부채를 지게 되었지만 2000년대 경기 호황으로 다시 균형을 맞추었고 2008년에는 다시 적자가 났죠. 그런데 이 모든 지출에 대해 무엇을 얻는 걸까요? 연금, 무료 교육, 실업급여, 의료 서비스, 가족 수당, 국가 지원 주택, 주택에 대한 정부 대출까지요. 꽤 좋은 거래인 것 같아요. 또한 이를 통해 정부가 여러분에게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덜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는 세금 고지서가 와요.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하며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지만 새로운 서비스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득의 59%를 정부에 기부할 때 정부가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매우 중요해요. 이 행복하고 즐겁고 명랑한 나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한 것 같으니 이제 그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복지 모델 전체가 위협받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며 투자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주택난입니다.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지만 주택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선진국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당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들에게 거대한 에너지 공급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전기 요금이 1년 만에 52% 가까이 올랐어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부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해야 했고 여전히 전력의 32%가 목재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핀란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여전히 많은 핀란드인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핀란드의 정신질환 발병률은 EU보다 1.3배 높고 약물과 술을 남용할 가능성은 유럽 평균보다 68% 더 높습니다. 이는 사회적 배제, 특히 하위 계층의 고립주의적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핀란드의 음주 문화, 특히 독한 술 문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두 주요 산업은 종이와 노키아였는데 애플이 두 가지 모두를 파괴했지만 여전히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투명성, 안전, 돈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또 신뢰입니다. 정부를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고, 기업을 신뢰하고, 학교를 신뢰하세요. 5년 후에도 여러분이 편안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줄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핀란드를 행복하게 만든 비밀입니다. 자연이 가깝고 정부가 투명하며 이웃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말이에요.